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4장 노동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같이 보실까요? 자, 우리가 챕터 4장 노동시장 균형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균형이라는 게 우리 기본적인 경제 원론에서 보시면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변화할 요인이 없는 상태잖아요. 약간 뭔가 균형으로 찾아가는 거 할 때 우리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균형으로 이렇게 가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질서란 외부로부터 사회에 부과된 압력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정립된 균형이다.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야 이렇게 해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게 딱 질서가 이루어지게 돼서 그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라서 자생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생적인 질서라는 표현을 써요. 시장이다라고 하면. 그게 누가 그렇게 해준다?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가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앞에 인트로 설명이 있는데 가볍게 빠르게 봅시다. 자, 노동시장이잖아요. 야, 노동시장에서는 근로자와 기업이 존재해요. 첫 번째 줄에 근로자는 임금이 높을 때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노동과 여가의 선택에서 하죠. 기업은 임금이 낮을 때 고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래서 근로자의 선호와 기업의 선호가 서로 충돌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로자는 임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하고 기업은 임금을 낮게 주고 싶어 합니다. 노동시장은 근로자와 기업의 상충되는 욕망이 균형 상태에 이르도록 만들게 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거기 밑줄 치세요. 자, 이러한 두 개의 관계가 트레이드오프 관계, 상충되는 관계를 보이게 되는데, 상충관계의 결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 상충관계가 해소되는 것을 균형이 달성되었다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이때 관심 있는 두 변수는 뭐다?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임금과 고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러한 균형에 어떻게 도달하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노동시장의 가장 흥미로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과 고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유는 뭐냐? 이 균형에 달성됐는데 아시겠지만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충격에 의해서 균형이 변화하겠죠? 그래서 균형이 변화하게 되는 거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죠.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이 장에서는 완전 경쟁 노동시장, 그 완전 경쟁 밑줄 치세요. 우리 노동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볼 텐데요. 불완전 경쟁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 경쟁 노동시장, 네, 요거요. 이거를 보게 될 거예요. 완전 경쟁 노동시장, 요렇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이 경쟁적이고 기업과 근로자의 진입과 이탈이 자유롭다면,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완전 경쟁이다라고 하면요, 그 안에서 말 그대로 서로 경쟁적이다라는 다툰다라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경쟁이라는 것은 그래서 시장에 뭔가 이득이 있으면 신규 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근로자라든가 기업이 진입과 엑시트, 이탈이라고 해요. 이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진입 장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과 같은 불안정 경쟁일 때는 진입 장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없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진입과 이탈이 자유롭다면 우리는 노동시장의 균형이 근로자들을 기업에 배분한 상태가 효율적인 사실. 그래서 이게 완전 경쟁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개념을 끌고 갈 거예요. 자, 즉 근로자를 각 기업에 선별하여 분류하는 것이 근로자와 기업이 거래를 통해 축적하는 이익을 극대화한다.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사회 전체적인 잉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잉여가 있고요. 더하기 근로자의 잉여가 있어요. 근로자 잉여와 기업의 잉여가 합쳐진 걸 사회 전체적 잉여인데 그 잉여가 맥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임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결과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맞아요. 이게 뭐가 그 역할을 한다? 시장에서의 가격이고요. 시장에서 가격인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게 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이지 않는 손 파란 색깔 잘 돼 있습니다. 자신만의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여 노동시장에 참가한, 그러니까 노동자와 기업은 전부 다 이타적인 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적절하게 조율 역할을 해줄 건데, 이 둘 다 전부 다 이기적이라니까. 이기적인 유전자, 요걸 전제로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거예요. 손흥민이 저를 위해서 골을 넣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골을 넣어요? 아니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좀 더 한 단계 더 월클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골을 더 넣는 건데, 그 넣을 때마다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거죠. 더 멋진 장면을 보게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의도적으로 추구 안 했던 결과,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으로 공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셈이 된다는 거예요. 사익을 추구했는데. 그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에 아주 큰 역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경쟁 노동시장이 주는 효율성이라는 것은 공공정책의 틀을 구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정책이 효율성을 추구할 때 그 잣대가 되고요. 실제로 많은 정부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이 그 정책의 자원 배분에 효율성을 가져왔는지, 또는 효율 비용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조세 같은 거 부과하게 되면 초과 부담, 그게 얼마나 큰지를 두고 벌어지곤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효율적이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우리가 활용됩니까? 하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활용돼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는 또한 수요 독점 시장과 같이, 자, 지금은 완전 경쟁 노동 시장이에요. 요거 정반대쪽에 해당하는 게 독점 시장인데, 수요 독점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요 독점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요. 자, 수요 독점이라는 것은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하는 기업이 한 개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우리 뒤에 다시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비경쟁적인 시장에서 노동시장의 균형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경쟁적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업과 근로자가 무수히 많이 있는 거예요. 무수히 많아. 이렇게요. 많아. 아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수요 독점적 시장은 일반적으로 경쟁 시장보다 고용은 덜해요. 그래서 기업이 혼자 있으니까 파워를 갖고 있어서 고용을 적게 하고 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은 어떻게 한다? 임금은 낮게 줘요. 낮은 임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착취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는 토픽은 이거예요. 시장 자체가 완전 경쟁 시장일 때 왜 효율성이 달성되는가 볼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수요 독점 시장 요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볼 것이고, 그 다음 밑에 마지막 단락 보세요. 이 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같은 거 얘기할 때 조세, 텍스를 부과하거나 보조금, 서브시디예요. 보조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이민, 이런 것들이 다양한 정책 응용 사례를 제시해서 정부 정책이 이게 노동시장의 균형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동시장의 균형의 어떤 변화, 그걸 살펴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 가능한 경제적 기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그걸 설명한다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인트로고요. 첫 번째 한번 보시면 단일 경쟁 노동시장에서의 균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수요 공급 연습하는 거예요. 단일 경쟁 노동시장에서 균형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줄, 우리는 이미 경쟁 노동시장이 어떻게 균형에 도달하는가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제는 노동시장 균형의 특징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를 해본다고 합니다. 자, 밑에 그림도 나와 있는데요. 노동의 공급 곡선과 노동의 수요 곡선이 있어요. 여기가 고용 이렇게 있고, 여기가 달러 임금이라고 하시죠. 자,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있고요. 노동의 공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누가 근로자가 노동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고, 요거는 기업이 노동을 수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보시죠. 경쟁 노동시장이 어떻게 균형에 도달하는가를 이미 간략히 논의했고요.
이제 노동시장의 균형의 특징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할 건데, 자, 노동의 수요 공급이 같아지는 점 우리가 찾았습니다. 세 번째 줄 볼까요? 자, 공급 곡선은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이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이게 뭐라고요? 자,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시장 노동에 배분한 총 근로시간. 그래서 주어진 임금 수준 하에서, 수준에서 거기 보시면 임금이 주어져 있을 때 얼마나 총 근로시간이 얼마가 되는가, 근로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분된 근로시간, 그걸 나타내고요. 자, 노동의 수요는요, 이거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 곡선은 노동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주어진 임금에 대해서 고용하기 원하는 총 근로시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고용하기를 원하는 총 근로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고 있는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때 시장에서의 경쟁 임금은 W 스타 이렇게 있고, 밑에 고용도 E 스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요게 균형이잖아요. 특히 요 임금을요, 뭐라 그러면 균형 임금 얘기하는데, 이름을요, 거기 밑줄 치세요. 시장 청산 임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장 마켓이 깨끗해진 거야. 클리어링 되는 임금, 웨이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없는 균형 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균형 임금. 자, 왜냐하면 거기 보세요. 다른 어떤 임금 수준도 임금의 상승 또는 임금 하락의 압박을 가져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많아요. 초과 공급 상태가 돼.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실업 상태죠. 그럼 임금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고요. 여기 상태에서는 임금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즉 소수의 근로자를 구인하기 위해 수많은 기업이 존재하거나 혹은 소수의 가능한 일자리 얻기 위해서 수많은 근로자가 서로 경쟁하기 때문이다. 이 경쟁이라는 말 잘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쟁 임금 수준이 이런 방식으로 결정되고 나면 이 산업에 속해 있는 각각의 기업은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그죠? 이게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이 높이 아니겠습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 VMPL이에요. VMPL이 2라고 쓸게요. 여기서는 이게 임금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채용하는 거 우리가 봤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기업인 E1은 거기 보시면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고요. 두 번째 기업은 E2의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고, 나머지 기업들도 같은 방식으로 고용을 결정하면서, 자, 다음 줄에 이 산업의 모든 기업이 고용하는 총 근로자 수는 반드시 시장 균형의 고용 수준인 이스타와 일치해야 됩니다. 아니, 알았어, 이건 알았는데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안 그래도 거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경쟁 노동시장에서는 실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임금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취업을 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바로 균형 고용량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실업이 존재하지 않아요. 실업이 없어. 이렇게요. 물론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비자발적 실업이 없는 겁니다. 시장의 임금 W 스타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와 기업이 고용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의 수가 딱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현재 시장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찾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실업이 없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실업은 있어요. 실업은 우리 저 뒤에 실업 파트에서 다시 얘기할 건데, 자발적 실업은 존재하지만 근데 어떻게 된다? 비자발적 실업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빵,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줄, 물론 이 중에 많은 사람은 임금이 오르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임금 하락하면 이탈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건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게 된 거죠.
자, 다음 단락 보세요. 말할 필요 없이 현대사회의 경제는 노동의 수요 공급 모두를 이동시키는 많은 외부적인 충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고요. 노동시장이 실제 안정적인 균형 상태에 거기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임금과 고용이 일정한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상태가 균형 상태예요. 자, 그 상태를 일정 기간 오래 유지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된 상태를 우리가 균형이다, 변화할 만한 요인이 없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노동시장의 균형 개념은 여전히 유용하다. 그러니까 이 균형 상태가 외부 충격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자체도 유용하다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임금과 고용이 특정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사건에 반응하거나 오르거나 또는 내리거나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 그래서 이게 왜 균형에 관심 있냐라고 하면 이 균형 자체가 우리가 의미가 있고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또 어떤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예측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볼 거는요, 거기 보시면 노동시장이 특정한 어떤 외부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 충격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반응. 임금과 고용은 새로운 균형 수준으로 반응해서 새로운 균형으로 거기 보시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돼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노동시장에서 경쟁시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의 개념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효율성에 대한 개념 봤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기업과 근로자의 잉여가 극대되는 점입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와 기업이 서로 교역하는 과정에서 자, 노동시장에서 교역을 하게 되죠. 노동시장에서 교역하는 과정에서 자, 경쟁시장에서 E스타의 근로자가 W스타의 임금을 받고 고용이 됐는데 기업에 귀속되는 첫 수입은 첫 번째 근로자의 한계 생산 가치와 두 번째 근로자의 한계 생산 가치를 더하고 같은 방식으로 E스타에 이르기까지 모든 근로자의 한계 생산 가치를 더해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데 E스타가 여기 있어요. 거기 보시면 E스타가 여기까지 고용을 한단 말이야. 이게 노동의 수요 곡선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소비자 잉여 기억나시죠? 첫 번째 근로자가 생산한 가치,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이렇게 있어서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각의 요 전체 면적인 서메이션 VMP 2의 합 이렇게요. 각각의 근로자들이 얻게 된 창출한 가치를 서메이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계 생산 곡선의 가치가 뭐라고요? 노동 수요 곡선이에요. 자, 다시요. 이거 뜻이 뭐예요? VMPL 곡선이야. VMPE 곡선이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계 생산 가치 곡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한계 생산 가치 곡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노동 수요 곡선 아래 면적이 총 생산 가치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총 생산 가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요. 각각의 근로자는 그래서 얼마의 임금을 받습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가 채용이 되면 점점점에서 W스타의 임금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이만큼의 임금을 받게 되고요. 얘는 이만큼을 받고요. 얘도 이만큼 받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보면 총 이만큼의 근로자들은 돈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돼서요. 그 노동 수요 곡선 아래 면적 총 생산 가치 밑에 이렇게 임금을 받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 가 보시면 자, 생산자 잉여라고 부르는 기업에 귀속되는 이유는요. 삼각형 P 앞에 회색깔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생산자 여기에 보시면 노동에 대한 수요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생산자 잉여는 삼각형 P로 돼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생산자인데 이제 여기서는 노동을 수요하는 거니까 수요자 잉여라고 소비자 잉여라고 봐야죠. 소비자 아니 여기서 말하는 소비자는 기업이에요. 기업의 잉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긴 프로듀서라고 하는 기업,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이라서 생산자 잉여 하는데 표현 자체가 여기선 사실은 노동은 수요하는 거니까 수요자 소비자 잉여 보시면 더 좋아요. 자, 근로자 역시 거기 보시면 이득을 얻는다. 두 번째 줄 보시면
노동의 공급 곡선은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하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노동의 고용량이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내가 채용을 했단 말이야. 이 스타에.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근로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기 위해서 지급해야 되는 임금을 나타내요. 그래서 최소한 노동자에게는 이만큼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만큼, 그 다음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임금을 줘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되시죠? 이렇게 최소한 이만큼 줘야 돼요. 세 번째 줄 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점에서 노동 공급 곡선의 높이는 한계 근로자의 시간 가치야. 그래서 이 밑에 한계 근로자니까 한 명 더 추가했을 때 나타내는 거예요. 근로자의 시간 가치. 이해되세요? 이거 잘 밑줄 쳐주세요. 한계 근로자의 시간 가치이기 때문에 이만큼 돈을 주지 않으면 나 일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W 스타만큼 받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W 스타만큼 이렇게 있으면 W 스타만큼을 받게 돼요. 그럼 근로자가 받는 총 임금은 각각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 주황 색깔로 계단식으로 나타낸 건 근로자들이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쟁 임금에서 이 전체 가치에서 요 차이만큼 있죠. 여기 보라색, 이거 무슨 색이야? 요걸로 할까요? 핑크 색깔로 할까요? 요거. 이게 바로 뭐다? 거기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근로자의 시간 가치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이득, 그거를 차이가 바로 이득이 돼요. 이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근로자의 잉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이제 기업의 잉여고 근로자의 잉여에 워커 서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와 기업이 시장에 같이 만나가지고 교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용, 임금, 그래서 여기 공급 곡선, 수요 곡선 하게 되면은 여기가 P가 생산자의 아니면 기업의 잉여, 그리고 Q가 근로자의 잉여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둘이를 합친 게 바로 교역의 이득이다. 다음 단락에 있죠. 교역의 이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하시죠. 자, gain of trade 이렇게 나와 있고 생산자 잉여와 근로자 잉여의 합인 P 플러스 Q 면적으로 나타내고요. 경쟁 시장은 국가 경제에 귀속되는 총 이득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 시장은 거의 굵은 고딕으로 나와 있네요.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 경제에 귀속되는, 국가 경제니까 기업하고 근로자 다 포함돼요. 국가 경제에서의 사회 전체적인 그 뜻이에요. 전체적인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거를 전체적인 사회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거기 보시면 귀속되는 총이득을 극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거보다 많은 고용의 근로자를 채용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H를 고용했어요. 앞에 보시면 이 H 이만큼을 고용했다 칩시다. 이 H 하이 해가지고 더 많이 고용한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득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거기 다운표 했죠. 초과 근로자 이렇게 더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시간 가치보다 낮은 한계 생산 가치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시간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만큼의 시간 가치예요. 기회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다시 시간 가치라고 표현했는데요. 기회비용이에요. 아니, 근로자들이 여기에 뛰어들게 되면서 이만큼의 대가를 치르는 거야. 왜냐하면 딴 데 일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만큼의 대가와 비용을 치렀어요. 코스트예요, 코스트.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요, 편익은 어떻게 됩니까? 보면은요, 거기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낮은 한계 생산 가치. 그쵸? 한계 생산 가치는 요만큼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이게 한계 생산 가치예요. 한계 생산 가치 이렇게 돼요. 베네핏이 되는 거죠. 베네핏. 자, 그래서 코스트가 베네핏보다 더 큰 거야. 그래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괴리가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요, 이만큼의 괴리가 더 발생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만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스타에서 이 H까지 고용을 증가시키면 얼마만큼의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깁니까? 하면 이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과다 공급으로 인해서 과대 고용을 통한 고용으로 인한 데드웨이트 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이 근로자들은 사실상 이 노동시장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딴 데 가서 축구할 때 더 적합한 손흥민이 농사시험 공부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리를 잘못 잡은 겁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서 시간을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렇죠? 다른 곳에서 기회비용, 시간 가치가 훨씬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만일 기업들이 너무 적은 수의 근로자만 고용하는 상황이 되면 어떤 것이 발생할지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L인 경우 로우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자, 반대로 보면 이 사람이 고용을 더 했을 때 얻게 되는 가치가, 여기는 살짝 미니 그림으로 할게요. 이제 다른 데 사용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시간 가치가 이거야. 기회비용이. 근데 얻게 되는 편익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데 포기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로스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라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라진 근로자들은 이만큼 채용돼야 되는데 고용을 못했어. 고용이 줄어들었어. 사라진 근로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라진 근로자들은 거기 보시면 다른 곳에서 보내는 시간의 가치보다 더 높은 한계 생산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계 생산 가치 VMP2보다 여기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에요. 임금이라고 할게요. 그거 여기 보시면 이게 더 큰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들의 시간 자원을, 이게 임금이 뭐야? 여가에 대한 비용이라니까요. 여가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니까. 그래서 임금을 딴 데다 썼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이득인데 그거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로자와 기업의 교역으로부터 총이득이 극대화되도록, 경쟁시장은 여기 나와 있는 총이득을 극대화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배분을 우리가 효율적 에피시언트한 배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요. 효율적인 배분이다 라고 하면 최적 배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효율적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국가 경제 전체적인 총이득을 극대화시키는 배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쟁 균형은 결론이죠. 노동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이끌어낸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사회적 전체 잉여의 소비자 기업의 잉여와 근로자 잉여를 살펴봤고요. 그냥 간단한 수요 공급에 대한 기본 개념 이렇게 한번 정리를 내렸고요. 그 다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다룰 것인가 인트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은 노동시장이 하나만 있는 단일 노동시장일 때 균형, 사회적 잉여 극대 살펴봤고요. 그 2절에서는요, 우리가 여러 노동시장이 있을 때 경쟁 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